예,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모의고사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 7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모의고사를 뭐 조금 쉽게 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시험이 좀 어려울 거란 예상하에서 모의고사를 상당히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대략 한 50점 근처만 나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이제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답이 3번이죠. 4번이죠. 4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 또는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다 그랬는데 부동산학이 무슨 지구과학도 아니고 물리학도 아니죠. 물론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음 토지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택지 내에서도 주거용과 공업용의 지목은 각각 다르고 나지의 지목은 대로 설정된 토지이다.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나지라는 거는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잖아요. 그럴 때 주거용 나지도 있고요. 공장용지도 건물이 없으면 나지죠. 그러니까 결국 나지라고 해서 전부 대는 아니에요. 대가 아니고 장일 때도 있거든요. 공장. 그러니까 대로 된 토지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이번에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건부지로 하고 나지의 가격을 하한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나지는 항상 최유효용이니까 상한선이죠. 건부지는 건부간가 때문에 나지 가격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의 가격이 상한선입니다. 3번은 옳은 지문이죠. 답이 3번인데요. 하나의 필지가 여러 획지로 구성될 경우에 각각 하나의 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던 게 전면 주거 후면 상업적 이용 그렇게 다시 전면 상업 후면 주거적 이용이었죠. 주유소. 여기는 기름 팔고 있고요. 여기는 주택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럼 하나의 필지인데요. 두 개의 획지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기억자 구분 평가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다음에 4번에 후보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된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대분류 상호 간에 그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5번에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후보지라는 게 택지, 농지, 임지로 바뀌는 거죠.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그럴 때 택지로 우리가 세분하면은 주거 상업공업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농지는 전답과수원, 임지는 신탄임지, 그다음에 용절임지 이렇게요. 그럴 때 이들 간에 바뀐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후보지이고 이들 내에서 바뀐다 그러면 이행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요. 주거에서 상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둘 다 지목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뀐다 또는 뭐 다른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목 변경이 되는데 이것들은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무조건 수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다. 답이 3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열관 내용 중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지리적 기초의 고정성과 영속성의 파생 특징으로 관련된 것으로 알맞는 것을 고르면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2번도 그렇고 지금 3번도 그런데 기업권의 토지의 자본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동일하다. 좀 어렵죠. 이건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환원율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원본 가격분의 순소득의 비율이고 이거는 자본 수익률하고 자본 회수율의 합이다. 그럴 때 이 회수라는 거는 감가 때문에 하는 거죠. 감가 생각된 것만큼 우리가 회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감가가 안 되죠. 고로 회수할 필요도 없죠. 고로 자본 수익률이 곧 환원율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감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지역적으로 세월화된 시장도 하위 시장으로 만든다라는 건 이제 물론 부동성의 문제죠. 디귿번에 자 부동산을 가격이 아닌 가치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가치 정의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현재 가치니까 장래를 우리가 장기적 배려를 해야죠. 영속성의 문제예요.
리을번에 자, 부동산의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이거는 대체제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개별성의 문제고요. 미음번에 토지 공개념의 근거이다 이거는 부증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 그러면 니은번이고요.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4번 문제 보시면 자,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는데 이 답이 3번인데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그랬는데 광업권이라는 거는 이제 국유자산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광업권을 허용해야 채굴할 수 있단 말이죠. 고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요. 5번 보시면 이런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다음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과 저량 변수가 옳은 것. 그래서 이제 왼쪽이 유량, 오른쪽이 저량인데 보죠. 근데 기억번의 임대료 수입이다. 유량이죠. 그러면 이제 기억이 왼쪽에 없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3번과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한 개만 봐도 지금 두 개가 날아가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실물 자산이다. 그럼 자산이니까 이거는 저량인데 오른쪽에 니은번이 없는 거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니은번이 없는 거는 3번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일단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럼 하나 더 보자고요. 디귿번 도시 인구수. 이거는 저량이죠. 그러니까 저량 변수에 디귿이 없으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디귿이 없는 거는 5번 하나 있네. 그래서 세 개를 봤더니 1번, 2번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보면 되느냐? 여러분 그 리을번을 보면 끝나겠네, 그죠? 리을번 보니까 신규 생산량이다 그랬는데 새것 그러면 유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저량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다. 그러니까 다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 이렇게 나열형은 쉽다 그랬어요. 마저 풀죠. 자, 비읍번에 가계 소득이다 그러면 유량이고요. 미음번 비읍번에 주택 재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다음에 6번 보시면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당해지와는 대체주는 반대로 움직이죠.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수요가 줄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이죠. 자, 2번 세금 감면 단 수요의 변화보다 공급의 변화폭이 크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면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하는데 공급의 변화가 크대요. 여러분 둘 다가 변화할 때는 변화의 폭이 큰 것만 따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팔겠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다음에 3번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 마찬가지로 공급이 증가죠. 그래서 2번과 똑같이 가격 하락이고요. 4번 금리 인하인데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하겠죠. 그럴 때 수요의 변화폭보다 공급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니까 많이 변하는 게 수요의 증가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5번에 매수자들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지금 당장 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수요 감소입니다. 1번하고 똑같죠. 그래서 결국 가격 하락입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이 4번이죠. 네. 다음으로 이제 7번은요. 균형 가격 결정과 이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자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이면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여 균형 상태에 이른다. 옳은 이야기죠. 여러분 그 초과 수요라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수요 공급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여러분 그 균형 가격이 500원에 균형량이 100개라고 해요. 그럴 때 초과 수요라는 이야기는 뭐냐? 수요가 넘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보다 가격이 쌀 때 이야기죠. 그러면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어서 초과 수요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으로 갈 때 점점점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는요 비싸니까 점점 줄고 공급은 줄어요 늘어요? 늘어요. 그래서 균형 상태가 되면 초과 수요가 없어지죠. 이번에 초과 공급 상태, 시장의 초과 공급 상태면 가격이 하락하고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격이 500보다 비싸다. 그러면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어서 초과 공급인데 여기 이제 균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수요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증가하죠. 점점 증가해요. 여기보다.
그런데 공급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균형에 도달하면 초과 공급이 없어지죠. 3번에 균형이 달성되면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균형이 유지가 된다. 그렇죠? 4번에 균형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수요 결정 요인 또는 공급 결정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변함으로써 새로운 균형 상태에 이른다 그러겠죠. 그래서 예컨대 균형이었다. 그런데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균형이 이리 가니까 가격은 상승, 균형량은 증가 이렇게 변화하죠. 5번에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적의 경우에 기존 가격 하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아니고 초과 공급이죠. 소득이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 균형 가격 500원 하에서는요. 수요가 원래는 100개였는데 감소해가지고 50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공급은 여전히 100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은 초과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하락이죠. 이렇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 가격은 기존 균형 가격보다 상승이 아니고 가격 하락이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그 다음 8번은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각각 QD1 equal 600-P, QS equal 2P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균형에 관련되는 예산 문제는요. 나올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방법으로 풀면 돼요. QD1 equal 수요 함수입니다. 600-P이다. 그 다음에 QS가 2P라고요. 그런데 소득 증가로 수요 함수가 QD2 equal 900-P로 변화했다. 그래서 QD2가 900-P로 변화했답니다. 그러면 QS가 2P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안 풀어도 눈치가 있으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죠. 여기 자 이제 원래 수요 공급이 있었다 쳐요. 그럴 때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지금 안 구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소득이 증가했대.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균형은요.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상승. 균형량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거를 답을 찍으면 안 돼요.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는데 절대 하락할 리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답을 찍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도 답이 되면 안 되겠죠. 균형량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찍어도요.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시간이 없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뭐 무턱대고 우리가 뭐 시간도 없는데 계산 못했으니까 아무거나 찍자 4번.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이런 문제는 균형 조건을 써야 되지 않나요? 균형 조건. 균형 조건은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600-P 하고요. 이 P가 일치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요거 변수 앞에 있는 변수는 이리 이항하면 되죠. 그래서 세 개의 P가 얼마가 되느냐? 600.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요거는 3으로 나누니까 200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균형이고요. 균형량을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P에다 200 집어넣으면 400개이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QD2하고 QS가 같아야 되겠죠. 균형 조건. 그러니까 900-P하고 이 P가 같아야 될 거다. 넘어오면 이제 세 개 P죠. 여기 이제 900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 가격 P 스타 2는 3으로 나누면 300이죠. 그러면 이제 Q 스타 2 두 번째 이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300 넣으면 600개가 되죠. 그러니까 가격은 200에서 300으로 증가하고 균형량은 400에서 600개로 늘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9번 보시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지금 몇 개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낸 겁니다. 다음 부동산 공급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틀린 것은 모두 골라라.
그래서 기억번 장기 공급선의 경사도가 가파른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는 장기가 아니고 단기죠. 예.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 이야기입니다. 자, 니은번 자, 기술의 변화, 소득의 변화, 생산비의 변화는 공급 곡선의 이동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두 번째 소득의 변화는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이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디귿번에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적 합계이므로 시장 공급 곡선이 개별 공급 곡선보다 더 급한 게 아니고 더 완만해지니까 틀렸네요. 리을번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공급상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는 것, 후분양제도 전환 그랬는데 틀린 게 후분양이죠. 후분양이면은 공사비를 건축업자가 싹 다 부담하거든요. 바로 공급이 감소하겠죠. 3분양이 공급 증가죠. 그 다음에 미음번에 토지가 대체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가 클수록 공급선의 기울기는 급해지는 게 아니고 완만해지죠. 바다 탄력적이 돼야.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가팔라진다. 그러니까 9번 문제는 5개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답이 5번입니다. 다음에 10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료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과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읽자마자 느껴야 되는 건요. 소형 아파트는 5% 감소해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7%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방향이 반대죠. 그런 걸 대체제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대체지가 아니면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죠. 탄력성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탄력성이라는 게 가격의 변화의 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죠.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 비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인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절대값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격의 변화 비율이 10이고 수요량이 5% 그러면 이제 0.5죠. 그래서 비탄력적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뭐 금방금방 풀 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요. 자,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여러분 답이 5번입니다. 건축 착공량이나 거래량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택지 분양 실적이 더욱 중요한 지표이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앞뒤가 택지 분양 실적보다는 착공량이나 거래량, 즉 수요 공급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고 그다음에 12번인데 다음에 제시된 조건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미집 이론에 의한 A,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랬는데 이것도 쉽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잊어먹었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A하고 B 부동산 봤더니 A는 수요 쪽이 탄력성이 커요. B는 공급 쪽이 탄력성이 크죠. 그러니까 둘의 탄력성이 똑같을 때가 순환형이니까 일단 순환형이 들어간 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바로 2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4번 안 되네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5번이잖아요. 그럴 때 A 부동산 봤더니 수요 쪽이 보다 탄력적이다. 이게 수렴형이죠. 그러면 B는 거꾸로니까 당연히 발산형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자주 기출이 됐는데 별거 없습니다.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13번인데요. 다음과 지어준 조건에서 개발정보 현재 가치는 얼마이냐. 그래서 기업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인근에 1단의 토지가 있다. 1년 후 토지 가격은 기업도시가 되면 6천, 안 되면 4천. 요구수익이 20%이고 개발 가능성 40%이다. 뭐 너무 쉽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1년 후에 기업도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답니다. 되면은 6천이고요. 안 되면 4천이에요. 그 다음에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개발될 가능성이 40%랍니다. 40%. 안 될 확률은 60%네요. 그럴 때 할인율,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20%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치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라. 그러니까 일단 기대되는 수익을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기대되는 수익은 뭐냐? 평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곱해가지고 시그마 한 개 평균이죠. 6, 4, 24, 4, 6, 24니까 4,800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요걸 현재 가치로 한다는 거는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되죠. 4,800 나누기 1 더하기 요구 수익률 0.2의 1승이죠. 1년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4,000.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발될 확률을 100%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자. 우수한 정보죠. 그럴 때 그 정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개발될 확률이 100%예요. 개발 안 될 확률은 고로 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 각각 곱해가지고 시그마 하면 되겠죠. 그래서 6천이 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6천 나누기 1.2로 할인하면 5천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 1,000만 원의 차이가 뭐 때문이냐? 우수한 정보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인데요.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이 몇 개냐. 문제 좀 어렵죠, 그죠? 몇 개냐가 참 많은데,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 이유가 아니죠. 니물의 공공재나 무임승차, 규모의 경제, 외부 효과는 다 이유고요. 그 다음에 비번에 정보의 대칭성은 이유가 아니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 실패 원인입니까? 그래서 비번도 틀렸고, 시업번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저소득 때문이잖아요. 불량주택의 문제는.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관계없어요. 이응번의 독점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거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 그래서 5개입니다. 답이 4번입니다. 15번에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럼요.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2번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이다. 좋습니다. 3번에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집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죠. 당연히. 5번 보험자리 주택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 그랬는데 이거는 임대주택을 직접 정부가 만드는 거잖아요. 공급자 역할. 그래서 직접적 개입이에요. 답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정부의 시장 가치보다 낮게 임대료 규제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옳은 것은 몇 개냐 그랬는데 임대료 규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특강에서 소위 이제 최근에 발표됐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의 이론적 근거가 임대료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하고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각각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임대료 규제는요 최고 가격 규제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요 공급이 있었다라고 가정하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부분인데 그럴 때 균형 가격이 얼마냐? 500, 균형량이 100개다. 그러니까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분양가 평당 500만 원이라면 너무 비싸다.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300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규제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균형 가격이 높아서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보다 낮게 규제해야지 높게 규제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렇게 규제하면 수요자는 싸니까 좋아하겠죠? 150개. 공급자는 돈 안 된다고 싫어하겠죠? 50개. 그래서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임대하는 사람이 50개밖에 없는데 임대 부동산이요. 구하는 사람이 150명이면 집 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주택난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주거 이전도 마음대로 못해요. 예컨대 나는 임대 주택이 있어서 잘 살고 있더라도 신랑이 직장이 지방으로 옮겼다. 지방에 갔더니 집을 구하기 어렵더라. 그러면 이제 이사 못 가죠. 그래서 신랑 혼자 내려가는 거죠. 임대인 입장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람은 500 받아야 정상이익인데 300 받으니까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기존 임대주택이 용도가 전환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포기한다. 임대사업. 망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양이 줄어드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임대사업에 새로 투자도 안 해요. 돈이 안 되는데 뭐를 하겠어요? 신규 투자 안 하죠. 그다음에 그럼 여기 남아있는 50명은 뭐 돈이 돼서 임대를 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죠. 질적 저하 현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입장이겠죠.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암시장이 형성된다. 예컨대 자, 지불 못 간 100명은 어떻게 하느냐? 최고 수혜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50개 하고 수혜곡성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만큼 뒷돈을 냈다는 이야기니까 암시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득세가 감소한다. 뭔 말이냐? 예컨대 옛날에는 100명이 임대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50명이 하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감소한다고 이야기죠. 그러니 옳은 것만 찾으라 그랬는데 기업분의 임대주택의 초과 공급이 그럴 일은 없죠.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은 절대로 없어요. 니은번에 임대주 주거이동이 활발 그럴 리가 있나요? 디귿번에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제할 경우 시장에서는 가격과 수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이에요. 예컨대 야 지금 500인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해요. 야 앞으로 700 이상 받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니까 초과 공급인가? 아니고 효과가 없어요. 현재도 비싸 죽겠는데 정부가 700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 아래에서 아무거나 받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초과 공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디귿번 옳은 이야기고요. 리을번에 장기는 시장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암시장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죠. 미음번에 신규 임차인의 지불임료는 기존 임차인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비번에 주택의 서비스의 수준이 개선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까 질적 수준이 악화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싹 틀렸고 디귿번 한 개 맞았어요. 답이 1번입니다. 자 17번은요. 임대아파트 수요함수는 QD 이퀄 1400-2P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함수가 1400-2P라네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 QS 이퀄 200 더하기 4P라고 하자. 그래서 QS 이퀄 200 더하기 4P이래요. 그럴 때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으로 규제했다.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잖아요. 임대료 규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초과 공급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 이게 이제 기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 답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자, 현재 균형 가격이 얼만데 150으로 규제했단 말이냐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죠. 낮은지. 그러니까 일단 균형 조건을 써야 됩니다. 균형 조건이 뭐예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400 마이너스 2개 P하고 200 더하기 4개 P가 일치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변수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이거는 이항하면 되니까 뭐 상수는 반대로 갖다 주고 넘어오면은 6개 P죠. 이거 넘어가면은 1200이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얼마냐?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균형 가격이 200이죠, 200. 200인데 균형량을 아직 안 구했고 구할 필요도 없죠. 정부가 얼마로 규제한단 말이냐? 150. 그러면 수요자는 도대체 몇 개를 살라 그럴 것이냐? 수요 곡선에다가 가격이 150일 때를 넣으면 수요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400 빼기 2 곱하기 150이 300이니까 1100개가 나오죠. 1100개. 그 다음에 여기 공급량을 알려면 가격에다가 150일 때를 넣으면 되죠. 150? 150일 때 이거 지금 알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4 곱하기 150이 600이잖아요. 거기다 200 더하면 800이죠. 그래서 800이다. 그러니까 결국 초과 수요가 300개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다. 그러니까 만일 나는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된다. 그렇더라도
3번, 4번, 5번 찍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18번입니다. 자, 부동산 조세 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했는데 쉽죠? 공급보다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 그 이야기는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반대로 공급자 부담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조세 귀착이 감소한다. 1번이 답이네요. 나머지는 싹 다 반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은요. 다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지렛대 효과와 금융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보다 총자본 수익률을 더 크게 만든다 그랬는데 반대죠. 반대. 총자본 수익보다는 지분 수익률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0번 뭐 이런 거 쉽죠, 여러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그랬는데 여러분 지분 수익률 갈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뭐 공식 열심히 외워야 되는 겁니까? 아파트 하나 그리면 됩니까?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임대주택 총 투자액이 얼마냐 봤더니 그 1억이네, 1억. 그래서 여기다 1억 이렇게 써요. 1억짜리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차입금이 얼마냐? 6천이다. 자기 자본이 4천이네요. 그러면 여기 자기 돈, 지분 들어오는 4천 투자했다 그 이야기고 은행에서 빌린 거 대출 받은 게 6천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차입 조건은 이자율 연 8%이고요. 대출 기간 동안 1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상환이다. 1년간 순용소득이 1,000만 원이다. 여기 지금 이자가 8%라는 조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얼마란 말이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종합수익률은 1억에 1,000 벌었으니까 10%인데요. 여기 지분 수익률은 내가 4천 투자해서 내가 얼마 벌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게 수익률이니까. 그럴 때는 요거 임대료 벌어가지고 은행 줄 거 줘야죠. 6, 8에 48, 480. 그럼 나는 얼마 가져오느냐? 520. 그러면 4, 1은 4, 4, 30이니까 13%네 이거. 그래서 100번율로 13%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또 나머지 20개를 해설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